2023년 여름, 남해 외곽, 바닷가, 절벽 위의 낡은 리조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인부가 207호실의 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녹슨 철제 상자가 드러났습니다. 뚜껑을 여는 소리. 그 안엔 아이의 팔찌, 낡은 수첩, 그리고 사진 한 장. 파도 앞에서 웃고 있는 세 사람의 가족이었습니다. 8년 전 2015년 7월, 이 가족은 여름 휴가를 떠난 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짐도 차량도 떠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리조트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하필 바닥 밑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방을 마지막으로 청소했던 직원은 왜 다음날 갑자기 사표를 냈을까요? 그날의 숙박 기록은 삭제되어 있었고 CCTV는 정전 이후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방문록엔 3인 가족이라는 메모 한 줄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리조트는 주인을 바꿨고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그 방의 바닥 밑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의 기록을 다시 엽니다. 한여름의 바다, 파도 소리와 함께 사라진 가족. 누군가는 실수였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계획된 침묵이라 했습니다. 그날의 비밀, 바다 위의 방, 사라진 리조트 가족. 지금 그날의 순서를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이를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15년 7월 30일 목요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빌라. 이른 아침부터 박성우 씨는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48살,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그는 몇 년째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불경기가 길어지면서 공사 계약이 줄었고 자금 사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는 가족에게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바다 좀 보러 갈까? 오랜만에 휴가 좀 가자. 아내 윤정화 씨는 의아했습니다. 45살, 남편이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 돌아오던 남편이 갑자기 여행을 제안하다니. 지금 갑자기? 응, 남해 쪽에 일도 좀 있고 겸사겸사 가족들이랑 바다도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서. 딸 박민지도 놀랐습니다. 23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로 바쁜 시기였지만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라는 말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진짜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바다 갔지? 한 3년 됐나?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쉬면서 가려고. 박성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그들은 흰색 SUV에 짐을 실었습니다. 작은 캐리어 2개, 민지의 백팩, 그리고 윤정화가 싼 도시락 몇 개. 간단한 짐이었습니다. 2박 3일이면 충분하지? 응, 충분해. 차는 부산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여름 풍경, 푸른 하늘, 지나가는 산과 들판. 라디오에서는 가벼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지는 뒷좌석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남해 간다 바다 사진 찍어줄게. 윤정화는 조수석에서 남편의 얼굴을 가끔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손가락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왜? 아니, 피곤해 보여서. 괜찮아. 그냥 좀 졸려서 그래. 하지만 윤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전화 통화를 할 때면 방문을 닫았고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2시간쯤 지나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커피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민지는 핫도그를 사서 먹었습니다. 아빠, 리조트 이름이 뭐야? 에메랄드 리조트 바다 바로 앞이래. 와, 기대된다. 박성우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다시 차에 올라 출발했습니다. 오후 2시쯤 남해안 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물결, 하얀 파도. 민지는 창문을 열고 바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엄마, 바다다. 윤정화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 오랜만이다. 하지만 박성호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계속 전방을 주시했습니다. 오후 3시쯤 목적지에 가까워졌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보니 절벽 위에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낡은 간판에 에메랄드 리조트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듯한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창문 몇 개는 깨져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가 몇 대밖에 없었습니다. 민지는 조금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생각보다 별로인데? 그래도 바다는 예쁘잖아. 들어가 보자. 차는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짠 바다 냄새와 함께 어딘가 쓸쓸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리조트 건물은 3층짜리였습니다.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듯 보였습니다. 창문에 불이 켜진 곳은 몇 개뿐이었습니다. 박성우는 짐을 들고 앞서 걸어갔습니다. 윤정화와 민지가 뒤따랐습니다.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소파, 낡은 카운터, 벽에 걸린 바랜 그림들,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카운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성우가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그는 박성우를 보자 웃었습니다. 성호 씨, 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최명철, 리조트 운영자이자 박성우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였습니다. 박성우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명철은 윤정화와 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이시군요. 어서 오세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카운터에서 나와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요. 계단으로 가시죠. 2층을 지나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몇 개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문 앞에 멈췄습니다. 207호. 최명철은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제일 조용한 방이에요. 바다도 잘 보이고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블 침대 하나, 작은 소파, 낡은 TV,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민지는 창문으로 다가가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와, 경치는 진짜 좋다. 윤정화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지는 않았지만 묵을만했습니다. 최명철은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저녁은 8시에 준비하겠습니다. 식당에서 뵙죠. 그리고 그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박성호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정화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저 사람 누구야? 박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207호는 그렇게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방이 그들의 마지막 장소가 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여름의 바다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후 5시, 207호 안은 고요했습니다. 민지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와이파이가 약해서 인터넷이 느렸습니다.
친구들에게 보낸 사진은 전송 중 표시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윤정화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을 꺼내 옷장에 걸고 세면도구를 화장실에 두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창가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박성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그의 표정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윤정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오후 6시쯤 박성호는 방을 나갔습니다. 잠깐 로비 좀 다녀올게.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그냥 좀 답답해서. 문이 닫혔습니다. 윤정화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엄마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응. 요즘 자꾸 전화하고 밤에도 나가고 그러잖아. 윤정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도 힘든 일 많으신가 봐. 사업이 요즘 어렵대. 근데 여기는 왜 온 거야? 갑자기. 글쎄 일도 있다고 하셨잖아. 하지만 윤정화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정확히 무슨 일로 이곳에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박성호는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 카운터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쪽 사무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최명철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성호 씨. 박성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최명철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3천만 원 2012년 5월에 빌려드렸죠. 이자 포함하면 지금 5천이 넘습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어려워서요. 3년이 지났어요. 언제까지 기다려 드릴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최명철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박성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성호 씨, 저도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빌려준 건 믿어서 빌려준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한 푼도 안 갚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명철은 계속했습니다. 가족도 데려오셨네요. 예쁜 따님도 있고 부인도 계시고. 그 말에 박성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은 상관없습니다. 제 문제예요. 물론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대한 겁니다. 천천히 이야기하자고요. 최명철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하죠. 가족분들도 함께요. 박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명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8시에 식당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직접 준비했으니까 기대하세요. 박성호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왜 가족을 데려왔을까 후회했습니다. 혼자 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정화와 민지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것도. 박성호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30분. 저녁 식사까지 1시간 반이 남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7시가 지났습니다. 민지는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리며 거울을 봤습니다. 윤정화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니까 단정하게 입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박성호는 여전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7시 50분. 박성호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려가자. 세 사람은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은
리조트 뒤편에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테이블 몇 개만 놓여 있었고 손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가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최명철이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음식은 생각보다 푸짐했습니다. 생선구이, 전복죽, 야채 샐러드, 그리고 와인 한 병. 최명철은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손님이 오셔서 제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윤정화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지는 음식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맛있겠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명철은 박성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성호 씨랑은 오래 알고 지냈죠? 한시면 됐나요? 윤정화는 놀라서 남편을 봤습니다. 10년이나 알고 지낸 사람인데 자신은 처음 들었습니다. 박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사업도 같이 의논하고 그랬죠. 저도 많이 도와드렸고요. 최명철은 웃으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윤정화는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최명철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위협적이었습니다. 식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최명철은 민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따님, 대학생이죠? 네, 4학년이에요. 졸업하면 뭐 할 건가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취업 준비 중이에요. 그렇군요. 요즘 취업 어렵다던데. 힘내세요.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최명철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최명철은 박성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성호 씨, 잠깐 사무실로 갑시다.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박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화는 불안해졌습니다. 여보, 무슨 이야기인데? 아니야. 일 이야기야. 금방 올게. 박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명철도 일어났습니다. 부인과 딸은 방으로 올라가서 쉬세요. 저희는 금방 끝날 겁니다. 윤정화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남자는 식당을 나갔습니다. 윤정화와 민지만 남았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엄마도 잘 모르겠어. 아빠 일 관계 사람인 것 같은데. 뭔가 무서워 보여. 윤정화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207호로 들어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윤정화는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생각만 났습니다. 민지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9시 30분, 10시.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정화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0시 5분. 문을 두드리는 소리. 윤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최명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정화는 문을 열었습니다. 최명철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요? 아직 이야기 중입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부인께 양해를 구하러 왔습니다. 윤정화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하시나요? 사업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계약이라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금방 끝날 겁니다. 최명철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윤정화에게는 점점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남편한테 빨리 올라오라고 전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최명철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윤정화는 문 앞에 서서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최명철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아직
이야기 중이래.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저 아저씨. 응. 엄마도 그런 느낌이 들어. 두 사람은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시 30분, 11시.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정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야. 전화 좀 받아.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윤정화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민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 찾으러 내려갈까?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윤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지야. 너 여기 있어. 엄마가 다녀올게. 아니야. 나도 같이 갈래? 괜찮아. 금방 올게. 윤정화는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최 사장님. 남편 안에 있을까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정화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의자는 뒤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윤정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봤습니다. 계약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채무자 박성호, 채권자 최명철, 금액 5천만 원. 윤정화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도 5천만 원이나. 그녀는 서류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목소리가 빈 로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윤정화는 식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습니다. 식당도 비어 있었습니다. 아까 먹었던 테이블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윤정화는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남편이 대체 어디로 간 걸까? 그녀는 다시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카운터 뒤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여닫는 소리. 윤정화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보. 복도는 길었습니다. 끝에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직원 전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화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 안에 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정화는 귀를 문에 갖다 댔습니다. 안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목소리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이야? 하지만 목소리는 멈췄습니다. 윤정화는 더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남편이 안에 있어요.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윤정화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최명철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나타난 건지 그는 복도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 찾으세요. 네. 남편 어디 있어요? 최명철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조금 급한 일이 생겨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밖으로. 왜요? 계약 관련 서류를 가지러요. 금방 돌아오실 겁니다. 윤정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밤에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라서요.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곧 돌아오실 테니 방에서 기다려 주세요. 최명철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제 전혀 친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정화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방으로 올라갈게요. 네, 그러세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최명철은
윤정화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윤정화는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최명철이 가까워졌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같이 올라가시죠. 따님도 걱정하실 겁니다. 최명철은 윤정화의 팔을 잡았습니다. 윤정화는 몸이 굳었습니다. 놓으세요. 방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최명철은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정화를 이끌고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정화는 저항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을 지나 3층으로 복도를 걸어 207호 앞에 섰습니다. 최명철은 그제야 팔을 놓았습니다. 방에서 편히 쉬세요. 남편분 곧 돌아오실 겁니다. 윤정화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최명철이 말했습니다. 부인,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네. 방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밤늦은 시간이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윤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 민지가 엄마를 보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윤정화는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빠 곧 올 거야. 하지만 윤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전화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남편이 정말로 곧 돌아온다면? 혹시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걸까? 윤정화는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흰색 SUV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차를 타고 나간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윤정화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지는 침대에 앉아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갈까? 윤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 30분. 자정.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 207호 밖 복도에서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207호 안은 고요했습니다. 윤정화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피곤했던 것입니다. 윤정화는 딸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윤정화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정화는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여닫는 소리. 윤정화는 멈춰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실루엣은 최명철이었습니다. 윤정화는 숨을 죽였습니다. 최명철은 복도를 걸어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를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화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계단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래층을 내려다봤습니다. 최명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정화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2층을 지나 1층으로. 로비는 어두웠습니다. 윤정화는 로비를 가로질러 복도로 향했습니다. 아까 남편을 찾았던 그 복도. 직원 전용 문이 있는 곳.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환은 놀랐습니다. 아까는 잠겨 있었는데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이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지하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환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찾아야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씩. 계단은 좁았습니다.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계단 끝에 도착했습니다.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복도였습니다. 천장에는 전선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끝에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윤정환은 문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목소리, 그리고 무언가 끌리는 소리. 윤정환은 숨을 멈췄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방은 넓었습니다. 창고 같았습니다. 선반에는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중앙에 최명철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발밑에는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윤정환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박성호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정환은 비명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최명철은 남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비닐이었습니다. 큰 비닐. 그는 비닐을 펼쳤습니다. 윤정환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돌아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씩 빠르게. 하지만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여닫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 누군가 뒤따라 오고 있었습니다. 윤정환은 더 빠르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흔들었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윤정환은 돌아봤습니다. 최명철이 복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윤정환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와주세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리조트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최명철이 다가왔습니다. 부인, 왜 방에서 나오셨어요? 윤정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단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층, 3층, 복도를 달렸습니다. 200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윤정환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민지를 깨웠습니다. 민지야, 일어나. 민지는 눈을 떴습니다. 엄마, 지금 나가야 해, 빨리. 왜? 무슨 일이야? 설명할 시간 없어. 지금 당장 일어나. 민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정환은 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다갔습니다.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3층이었습니다. 너무 높았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문 열어주세요. 최명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정환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해, 아무 소리도 내지 마. 민지는 두려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부인, 제 말 들리죠? 문 열어주세요. 윤정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환은 놀라 돌아봤습니다. 최명철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스터키였습니다. 부인, 왜 이러세요? 윤정환은
민지를 뒤로 숨겼습니다. 저리 가요. 경찰 불렀어요. 최명철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경찰은 안 올 겁니다. 여긴 산속이에요. 가장 가까운 파출소도 30분 거리고요. 윤정환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발 우리 좀 보내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최명철이 다가왔습니다. 윤정환은 민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지야, 창문으로. 하지만 창문은 너무 높았습니다. 최명철이 가까이 왔습니다. 윤정환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207호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짐도 없었습니다. 창문만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는 흰색 SUV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가족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207호의 침묵 속으로 2015년 8월 3일 부산 박진호 씨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49살 동생 박성우보다 1살 위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박진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항상 전화를 잘 받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형의 전화는 꼭 받았습니다. 박진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나흘 전 가족과 함께 남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틀쯤 있다가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진호는 재수 씨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조카 민지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들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진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 남해로 향했습니다. 동생이 말했던 리조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에메랄드 리조트.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2시간 반 후 남해안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절벽 위에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에메랄드 리조트였습니다. 박진호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동생의 흰색 SUV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구석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차에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어봤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뒷좌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박진호는 리조트 건물로 향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 동생 가족이 여기 머물렀는데요. 박성우라고 합니다. 여성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언제 투숙하셨나요? 10월 30일이요. 여성은 기록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분은 없는데요. 아니, 분명히 여기 왔어요. 차도 밖에 있고요. 차요? 네. 흰색 SUV요. 주차장 구석에 있어요. 여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최명철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박진호는 상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최명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투숙 기록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셨잖아요. 하지만 차가 있다니까요. 차요. 주차장에 오래된 차들이 몇 대 있긴 합니다. 손님들이 두고 간 거죠. 두고 갔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최명철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된 건지 모릅니다. 주인을 찾지 못해서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박진호는 화가 났습니다. 제 동생이 분명히 여기 왔어요. 제게 직접 말했다고요. 그렇다면 다른 리조트와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이 근처에 숙박업소가 여러 곳 있거든요. 아니에요. 분명히 에메랄드 리조트라고 했어요. 최명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님,
저희도 난처합니다. 기록에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CCTV는요?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CCTV요. 네. 로비 CCTV 있잖아요. 최명철은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CCTV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고장 났습니다. 한 달 전부터요. 한 달 전부터요? 네. 수리 기사를 불렀는데 아직 안 왔어요. 부품을 구하기 어렵대요. 박진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주차장 CCTV는요? 주차장에는 원래 없습니다. 박진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최명철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박진호는 리조트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이리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동생 가족이 실종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1시간 후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박진호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리조트를 조사했습니다. 투숙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박성우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의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박성우 명의의 차량이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부를 조사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문도 채취했습니다. 박성우, 윤정화, 박민지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지문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리조트 직원들을 조사했습니다. 총 5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 가족은 본 적 없다. 7월 30일에는 손님이 없었다. 우리도 모른다. 경찰은 객실들을 확인했습니다. 207호도 확인했습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침대 시트는 새 것이었습니다.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박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실종 신고를 접수하겠습니다. 며칠 더 지켜보죠. 며칠 더요? 지금 찾아야 한다고요. 손님, 진정하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진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찰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거가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박진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남해에 머물렀습니다. 리조트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절벽 아래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숲속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은 수사를 축소했습니다. 성인 실종 사건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자발적으로요? 차까지 두고요? 차량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범죄의 증거가 없습니다. 박진호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탐정은 리조트를 조사했습니다. 최명철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명철은 과거 사채업을 했습니다. 폭력 전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탐정은 말했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박진호는 무너졌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동생 가족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습니다. 박진호는 매달 남해로 내려갔습니다. 리조트 앞에 서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성우야, 어디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리조트는 여전히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드문드문 왔습니다. 최명철은 여전히 그곳을 운영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박진호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제발 다시 수사해 주세요. 손님, 증거가 없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제 동생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박진호는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건은 묻혔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리조트는 계속 영업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박진호는
여전히 동생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2020년 리조트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최명철은 리조트를 팔고 사라졌습니다. 새 주인은 리조트를 리모델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중단했습니다. 리조트는 점점 낡아갔습니다. 손님도 줄었습니다. 2023년 봄, 새 주인은 다시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공사 인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객실을 하나씩 뜯어고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207호의 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녹슨 철제 상자가 드러났습니다. 인부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여성용 팔찌, 그리고 사진 한 장. 파도 앞에서 웃고 있는 세 사람의 가족. 인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8년 만에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5월 12일 경찰은 에메랄드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207호는 경찰 테이프로 봉쇄되었습니다. 감식반이 투입되었습니다. 바닥에서 발견된 철제 상자. 그 안의 물건들이 하나씩 증거물로 분류되었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 경찰은 즉시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일치하는 사건을 찾아냈습니다. 2015년 8월에 신고된 박성우 가족 실종 사건. 8년 전의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박진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진호 씨, 경찰입니다. 남해 리조트에서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박진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물건이요? 직접 와서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진호는 즉시 남해로 향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찾은 에메랄드 리조트. 건물은 더 낡아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책상 위에 증거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닐, 봉투 안에 든 팔찌, 낡은 수첩, 그리고 사진. 박진호는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우리 동생이에요, 재수 씨. 그리고 조카.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경찰은 물건들을 정밀 감식했습니다. 팔찌에서 지문이 검출되었습니다. 윤정화의 지문이었습니다. 수첩도 분석했습니다. 박성우의 필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명철 5천만 원, 이자 월 200만 원, 기한 2015년 7월 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박성우는 빚 때문에 리조트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경찰은 207호를 정밀 조사했습니다. 루미놀 반응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바닥 곳곳에서 혈흔 반응이 나왔습니다. 시트를 여러 번 교체하고 바닥을 청소했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리조트의 과거 직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2015년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그만두고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한명희 씨. 당시 청소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현재 59세. 경찰은 그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처음에 한명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8년 전 일이에요. 어떻게 기억해요? 하지만 경찰이 사진을 보여주자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 사람들 본 것 같아요. 어디서요? 리조트에서요. 207호에 묵었던 것 같아요. 확실합니까? 한명희는 망설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손님이 워낙 많아서. 경찰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2015년 7월 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입니까? 한명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은 압박했습니다. 한명희 씨, 지금 거짓말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살인 사건입니다. 그 말에 한명희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뭔가 아시는 게 있죠.
한명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명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최명철이요? 내 새벽이었어요. 3층에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207호였어요. 방안이 엉망이었어요. 어떻게요? 바닥에 핏자국이 있었어요. 시트도 찢어져 있었고 경찰은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장님이 말했어요. 이거 치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말하면 너도 똑같이 된다. 그래서 치웠습니까? 한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사장님 눈빛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 후에는요? 다음 날 아침 사장님이 저를 다시 불렀어요. 3층엔 아무도 올리지 마라. 207호는 폐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그 방은 한 달 동안 잠겨 있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한 달 후에는요? 공사 인부들이 왔어요. 바닥을 뜯어내고 다시 깔았어요. 경찰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어요. 그리고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착각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핏자국을 봤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죽었다는 확신은 없었어요. 한명희는 계속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그때 신고했어야 했는데. 경찰은 더 많은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직원들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을 더 찾아냈습니다. 박영수 씨, 당시 전기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2015년 8월에 리조트에서 일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조사했습니다. 2015년 8월 리조트에서 무슨 공사를 했습니까? 207호 바닥 공사요. 왜 했습니까? 사장님이 바닥을 뜯어내고 다시 깔라고 했어요. 이유는요? 배관 문제라고 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뭐가요? 배관은 멀쩡했거든요. 근데 바닥을 완전히 뜯어냈어요. 그때 뭘 봤습니까? 박영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바닥 밑에 뭔가 묻혀 있었어요. 뭐가요? 잘 모르겠어요. 검은 비닐 같은 게 보였는데 사장님이 빨리 덮으라고 해서 그 비닐은요? 그대로 묻었어요. 콘크리트로 덮었어요. 경찰은 즉시 207호로 향했습니다. 바닥을 다시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콘크리트를 한 층씩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은 비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숨을 죽였습니다. 비닐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뼈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구의 유골이었습니다. 성인 남성 1명, 성인 여성 1명, 그리고 젊은 여성 1명. DNA 검사 결과 박성호, 윤정화, 박민지 확인되었습니다. 8년 만에 그들은 발견되었습니다. 207호 바닥 밑에서 박진호는 그 소식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동생 재수 씨 민지.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8년 동안 찾아 헤맸던 가족, 그들은 줄곧 그곳에 있었습니다. 207호 바닥 밑, 차갑고 어두운 콘크리트 아래, 경찰은 최명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 리조트를 팔고 사라진 그,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부산의 한 모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체포되었습니다. 최명철은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조사실, 그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2015년 7월 31일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명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호 가족을 죽였습니까? 침묵. 증거는 다 나왔습니다. 유골도 발견됐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최명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불러주세요. 경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최명철은 구속되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의 공백이 마침내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6월, 최명철은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경찰은 계속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증언을 찾기 위해 최명철의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최도현, 당시 26살. 그는 2015년 당시 18살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리조트에서 살았습니다. 경찰은 그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2015년 7월 31일 어디 있었습니까? 최도현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리조트에 있었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최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릅니까? 침묵. 경찰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그날 밤 뭘 했는지 봤을 겁니다. 최도현은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봤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최도현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봤을 뿐이에요. 뭘 봤습니까? 최도현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손님이랑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디서요? 지하 창고요. 저는 2층 방에 있었는데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요? 내려가 봤어요. 조용히. 최도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지하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옆에 서 있었고. 그 남자가 박성우입니까? 모르겠어요. 얼굴을 못 봤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후에는요?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방으로 돌아가서 문을 잠갔어요. 그 다음에는요? 새벽에 아버지가 제 방으로 왔어요. 최도현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옷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당신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저도 어떻게 할까봐. 경찰은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뭘 봤습니까? 아버지는 며칠간 지하에만 있었어요. 밤에만 나왔어요. 3층은요? 출입 금지였어요. 아버지가 3층엔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은 올라가 봤습니까? 최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 몰래 올라가 봤어요. 뭘 봤습니까? 207호 문이 잠겨 있었어요. 열쇠가 없었어요. 그게 다입니까? 아니요, 문틈으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어떤 냄새요? 최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더 많은 물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리조트의 과거, 공사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2015년 8월 초, 바닥 공사 견적서가 있었습니다. 207호 바닥 전면 교체, 콘크리트 타설, 방수 처리, 모두 최명철이 직접 요청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도 발견했습니다. 2015년 7월 31일 밤, 주변 CCTV에 최명철의 차량이 찍혀 있었습니다. 리조트에서 30km 떨어진 산속도로,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차량은 빈 채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산속도로,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옆 수풀에서 발견했습니다. 태워진 옷가지들, 그리고 녹슨 흉기 하나. 경찰은 증거물을 수거했습니다. 국과수에 보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옷에서 박성우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흉기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박성우, 윤정화, 박민지, 세 사람의 혈액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경찰은 최명철을 다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이제 자백하십시오. 최명철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당신 아들도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뭘 했는지. 최명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연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최명철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유골도 발견됐습니다. 흉기도 찾았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명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경찰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박성호가 왔습니다. 빚을 갚으러. 돈을 가져왔습니까? 아니요, 그는 빈손이었습니다. 최명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여전히 빈손이었으니까. 그래서요? 싸웠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때렸습니까? 내 주먹으로. 그래서 죽었습니까? 최명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기절만 했습니다. 하지만요. 그의 아내가 내려왔습니다. 남편을 찾으러.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최명철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막아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죽였습니까? 일이 꼬였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고 딸도 내려왔습니다. 최명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증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 모두 죽였습니까? 최명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시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207호로 옮겼습니다. 새벽에. 왜 바닥 밑에 묻었습니까? 바다에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떠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콘크리트로 덮었습니까? 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경찰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최명철의 자백, 물증, 목격자 증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검찰은 최명철을 기소했습니다. 살인죄, 시신은닉죄, 증거인멸죄, 그리고 사기죄. 박진호는 검찰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동생이 왜 그곳에 갔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빚 때문이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빚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동생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형한테 말하기 창피했겠죠. 박진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알았다면 제가 도와줬을 텐데. 그럼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겁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족으로서 가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박진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계획적으로.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검사는 기록을 마쳤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3년 9월. 세상은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8년 만에 밝혀진 진실, 바닥 밑에 묻힌 가족, 그리고 침묵을 깬 용기 있는 증언들. 모든 것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유족. 박진호는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명철이 입장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8년 전에 그와는 달랐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박진호의 눈에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가족을 죽인 살인자.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최명철에 대한 살인 등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7월 31일 피해자 박성우와 그의 가족 윤정화, 박민지를 살해했습니다. 동기는 금전 문제였습니다. 피고인은 박성우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3년간 이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를 리조트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폭행 끝에 살해했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유골 감식 결과, 흉기에서 검출된 혈흔, 목격자 증언,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은 범행 후 시신을 객실 바닥에 은닉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어 영구적으로 숨기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 살인입니다. 검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살인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빚을 받으려다 우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피고인도 당시 패닉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표정은 차갑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한 명이었습니다. 청소 담당 직원. 증인은 사건 당일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207호 방에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치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느꼈습니까? 내 말하면 저도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박영수였습니다. 전기 기술자. 증인은 바닥 공사를 했습니까? 내 피고인이 207호 바닥을 완전히 뜯어내고 다시 깔라고 했습니다. 그때 뭘 봤습니까? 검은 비닐이 묻혀 있었습니다. 크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피고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덮으라고 했습니다. 빨리. 세 번째 증인은 최도현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아들. 법정에 들어설 때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아들입니까? 네. 사건 당일 밤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최도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하 창고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피 묻은 옷을 입고 제 방으로 왔습니다. 왜 그때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최도현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저도 어떻게 할까봐.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최명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입니다.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살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네, 인정합니다. 세 사람 모두를 살해했습니까? 최명철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박진호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유족,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박진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해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동생입니다. 박성호의 형입니다.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박진호는 최명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8년입니다. 8년 동안 저는 동생을 찾아 헤맸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동생이 어딘가에서 살려달라고 손을 뻗는 꿈이었습니다. 박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줄곧 그곳에 있었습니다. 207호 바닥 밑에 차갑고 어두운 곳에 당신 때문에. 최명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호는 계속했습니다. 재수 씨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민지는 아직 23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수십 년 남았던 아이였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돈 때문에.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박진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당신이 무슨 벌을 받든 동생 가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당신은 평생 그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박진호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최명철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후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최명철이 일어났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최명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입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박진호에게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재판은 몇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증거 조사, 증인 신문, 논고와 변론,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2024년 6월 20일, 선고, 공판,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명철은 금전 문제로 피해자 3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했습니다. 이는 극히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입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8년간 아무렇지 않게 생활했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법정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박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기징역. 하지만 그것으로 동생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박진호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유족으로서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박진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만족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진 것에 감사합니다. 8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동생을 편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남해 리조트 가족 살인 사건, 바닥 밑에 묻힌 8년의 진실. 정부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실종자 수사 시스템 개선, 사채업 단속 강화. 하지만 박진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2024년 7월, 박진호는 남해로 내려갔습니다. 에메랄드 리조트는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묵지 않는 건물. 그는 리조트 앞에 섰습니다.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3층 끝, 207호. 그곳에 동생 가족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박진호는 묘지로 향했습니다. 남해의 작은 공동묘지. 거기에 세 사람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박성호, 윤정화, 박민지. 박진호는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술을 한 잔 따랐습니다. 성우야, 이제 편히 쉬어라. 형이 늦어서 미안하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호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파도. 그 바다 위 어딘가에 동생 가족이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었습니다. 박진호는 매주 묘지를 찾았습니다. 꽃을 놓고 술을 따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 바다도 잔잔하고. 성우야, 너 바다 좋아했잖아. 이제 매일 볼 수 있겠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5년 여름, 박진호는 여전히 남해를 찾았습니다. 동생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 어느 날 묘지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도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제 언니가 여기 있어요. 그러시군요. 여자는 박진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박진호 씨세요? 네, 그런데요? 저 기억하세요? 민지 친구였어요. 박진호는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민지랑 대학 동기였어요.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항상 밝았고 착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민지를 기억해줘서. 당연하죠.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해 리조트 사건, 바다 위의 방, 207호의 비밀. 그리고 박진호는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동생이 꿈에 나타나기를, 웃으며 말하기를, 형,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진호는 그저 묘지를 찾고 술을 따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해변을 쓸고 갔습니다. 그리고 207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텅 빈 채로. 하지만 그곳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묵만 남았습니다. 그날의 비밀, 바다 위의 방. 세월은 흘렀지만 기다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